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진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무전이 울립니다. 강도야! 동료 택시기사 박 씨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놀란 동료가 급히 응급 차량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응급 이송 차량이 달려가 급히 운전석 문을 당겼는데 피투성이가 된 택시기사가 그냥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40대 택시기사 박 씨는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12차례나 칼에 찔린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전북 익산의 한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살인사건. 범인은 잡았나요? 이미 달아난 쥐였고요.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10대 소년이 다가옵니다. 일명 다방꼬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15살 최성필 군이었습니다. 커피 배달 가는 여자 종업원을 오토바이로 데려다주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최 군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급히 뛰어가는 남자를 본 것 같아요. 배달 가던 중에 범인을 봤나 보네요. 목격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이 검거를 한 거는 다름 아닌 최 군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군이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몽타주가 최 군과 항상 어울려 다니는 선배의 얼굴과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이 선배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최 군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최 군을 찾으러 다방에 찾아갔는데요. 이미 다방을 그만둔 뒤 사라진 뒤였어요. 경찰은 추적 끝에 천안에 가 있던 최 군을 발견하고 너 왜 선배 얼굴을 몽타주로 그렸냐 추궁을 한 거죠. 그러자 5분 만에 최 군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 최 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택시와 시비가 붙은 거예요. 화가 난 최 군은 멱살을 잡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뭐 이렇게 호통쳤다고 합니다.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올라서 칼을 꺼내서 기사를 마구 찌른 거죠. 이게 최 군이 자백한 사건의 전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감형되어서 징역 10년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2003년 분산경찰서 강력팀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당시 수사 중 듣게 된 소문이었습니다. 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미 범인이 잡혀가지고 3년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더라고요. 제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2살의 임선호라는 애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친구 방에서 너무나 역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임 씨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뭔가를 꺼낸 거예요. 납작한 종이 상자였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피 묻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의 주인은 임 씨가 아니라 임 씨의 친구 김정식이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새벽 친구 김 씨가 옷에 피를 묻힌 채 허둥대며 임 씨를 찾아온 겁니다. 군산 경찰은 먼저 진범을 숨겨줬다는 친구 임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김 씨를 체포합니다. 약촌오거리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어?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칼을 꺼내가지고 위협을 했어요. 돈 다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놀래면서 약간 반항하는 식으로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칼로 찔렀는데 문을 열고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계속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동료에게 무전을 했잖아요. 그때 무전으로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교도소에 있는 최군의 자백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고 돼 있어요. 운전 중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칼에 찔린 사람이 강도야 하고 소리를 지를까요? 오히려 처음부터 택시 강도를 계획했다는 그 김씨 진술이 더 부합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김 씨는 400m 떨어진 친구 임 씨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김 씨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목을 한번 찔렀대요. 그런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를 칼로 찔렀잖아. 기사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 그런 느낌은 받았죠. 왜냐면 퍽 소리가 났다고요. 제가 그때 느낌에는 뼈인 것 같았어요. 뼈? 찔렀을 때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범행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이분의 상처는 참 조금 독특한데 우측 어깨하고 가슴 쪽에 집중적으로 손상이 있어요. 한 8군데. 그다음에 우측 얼굴 앞면에 베인 상처가 있고 견갑부, 어깨뼈라고는 여기에 또 베인 상처가 돼 있습니다. 칼날의 방향이 중구난방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뒤에 견갑부에 8군데의 자창 중에 2개만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6군데는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칼끝이 뼈에 닿았기 때문에. 단단한 골격을 만나서 관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2번, 3번 늑골을 잘 따는 것과 포함해서 자입되지 못했던 6번의 그 자창은 아마도 칼끝과 칼날의 변형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크게 형성된 7.4cm 정도의 자창은 피와 지방층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묻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법의학적으로도 김 씨가 진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야, 그럼 어쩌다가 최군이 범인이 된 거죠? 초기 조서에서는 최근이 택시에서 내린 기사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찔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피해자의 상처가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주보고 있으니까 찌르니까. 근데 이제 부검 결과 상처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서는 이렇게 받게 됩니다. 흉기를 든 최군을 보고 놀란 기사가 뒤를 돌았고 그때 뒤에서 찔렀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걸로 정리가 됩니다.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네요. 제가 수사를 하면서 택시 그 운행 기록을 알 수 있는 타코메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택시가 마지막으로 멈춘 시간을 확인했더니 02시 9분에서 10분 사이였는데 그런데 최근의 통화 내역을 보면 정확히 그 시간에 친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범행 과정이 1, 2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저히 맞지 않죠. 전과도 없는 15살 그 어린 소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해야죠. 물적 증거도 없고 진술도 모순되는데 도대체 왜 유죄 선고가 된 걸까요? 최군 스스로가 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군이 목격자 진술을 한 다음 날 최군이 사라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천안에 있는 저 친구하고 거기서 일하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최군을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잠도 안 재우고 뭐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여관방에서 왔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최군은 다시 경찰서로 이제 끌려오게 되고요. 폭행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최군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에서 그 범행 전체를 전면 부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고문 등등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죄를 인정했지만 재판에서는 자신이 잘 얘기하면 결백이 증명되지 않겠나 이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군에게 15년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최군이 항소심 2심으로 가서는 범행을 인정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형량 감경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 사실 인정하는 게 최군에게는 일단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쓰럽다. 이때 최군이 담당했던 그 형사에게 반성문을 써서 보냅니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그렇게 함부로 때렸던 형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 반성문을 썼을까? 최군의 입장에서는 형사는 절대권자예요. 형사한테 자백했던 거를 뒤집으니까 15년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차라리 인정해버리고 반성문 쓰고 하면 좀 줄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이 형사는 얼른 그걸 검사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 반성문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된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 10년형이 내려지는 겁니다. 담당 형사들은 어떻게 됐나요? 4명이 이 사건으로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진범 김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을 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형을 살게 된 최군에게 미안하다는 자필 진술서도 썼고요. 그런데 긴급 체포된 지 48시간 뒤에 두 사람은 풀려납니다. 왜요? 둘의 자백 이외에 직접 증거가 없다. 일단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는 지시였죠. 범행 도구인 칼이라도 찾아내야 구속할 수 있다니까 찾아야죠. 공동 쓰레기장에 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가로 40m, 세로 30m 정도, 그리고 깊이는 10m 정도 지점에 매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이 있고 최군이 벌써 교도소에 들어가서 형을 집행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바로 잡아야 될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검사가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영장 같은 거마저도 청구해주지 않는다? 요 내용이 김 씨나 임 씨한테도 들어갔을 겁니다. 잘하면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야, 골치 아파지네, 진짜. 사실 그 두 사람이 자백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김 씨는 4번 자백했고 임 씨는 5번을 자백했습니다. 긴급 체포해서 풀려난 뒤에도 계속 조사에 응했었어요. 그런데 영장이 계속 기각되니까 그 사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둘 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버립니다. 아, 진짜 시쳇말로 진짜 미치고 활짝 뛰셨을 것 같아요. 검사가 3년 뒤에 진범을 갑자기 부른 겁니다. 부모 관심 받으라고 경찰에 허위 자백했다더니 그래서 관심 받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관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상황 종료인 거잖아요. 제가 쓴 수사 기록이 한 수천 장은 되는데 그냥 경찰서 캐비넷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죠. 그 심정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당시 주변에 있는 동료 경찰관들의 그 수군되는 거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황 반장님이 파출소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도대체 내가 왜 인사이동을 당해야 하냐. 그 서장한테랑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따리 싸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당시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며칠간 먹다 보니까 뇌경색이 와가지고 벙어리가 됐었어요. 그렇게 한 3년 지나니까 말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이러는 사이에 교도소에 있던 그 최군은 10년형을 마치게 됩니다. 이야. 결국 15살 소년이 25 청년이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설상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군에게 그 구상권을 청구한 건데요. 공단이 택시 기사의 유족에게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최군에게 이 보험금을 이제 갚으라라는 내용의 어떤 구상금 청구였는데요. 원래는 4천만 원인데 10년 동안 계속 이자가 불어나서 1억 4천만 원이 된 겁니다. 진짜로 범인이면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재심을 결심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재심 변호사가 네. 집에 찾아와서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거절했습니다.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냥 가라고. 안 한다고. 근데 최군이 약천홀에 온다고 해서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망설이고 있었는데 저희 안 식구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어우러지 않았느냐고. 그 끝을 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갔습니다. 만약 과거 재판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목격자를 찾아낸다면 어떻게 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사건 현장을 목격한 트럭 운전수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목격자를 만나게 됐죠. 사건 당시 택시가 오더니 멈춰섰고 문이 살짝 열리면서 기사님이 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고 그 목격자가 증언을 해줬어요. 이것은 진범 김 씨의 진술과도 일치하죠. 택시 기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왼팔로 그 기사 왼쪽 어깨를 잡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목격자는 더욱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 택시 주변에 오토바이는 있지도 않았고 택시 기사가 누군가와 싸우지도 않았다. 결국에 2013년 최군은 재심을 청구합니다. 2013년도에 군산지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부검감정서를 재해석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검감정서 뒤에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좀 샀었어요. 혹시 그 사진 있을까 싶어서 그날짜에 보니까 부검이 3건 있어요. 네. 한 건은 익사, 나머지는 세 번째가 익산 써 있는데 그 디지털 카메라 때 찍었던 그 데이터가 남아 있었던 거죠. 와. 이게 하늘이 돕는 건가 싶어요. 우선 조서를 읽어보고 그 당시 시신에 난 상처하고 부합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저희는. 최군의 진술조서. 거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소견이 있어요, 조서가. 옆구리를 찔렀다예요. 옆구리를. 저희는 감정서에 분명히 썼거든요. 옆구리에 있는 절창은 병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썼어요. 출혈이 발생하면 누워서 응급실로 후송이 되잖아요. 네. 가슴에 피가 차고 있어서 이 흉곽의 찬피를 뽑아줘야 돼요. 뒤쪽으로 가로절개를 해요. 이건 분명히 병원에서 만든 흉곽 삭관술인데 이것을 왜 자창의 개수로 보게 됐을까? 최군의 진술이 사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진술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군의 진술은 막 찔러서 어딜 찔렀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그게 맞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게 더 부합되는 소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렇다면 이것은 재심을 해야 될 상황 같다. 잘못된 판결 같다 싶어서 군산지청 검사들 다 모아놓고 토론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은 이게 더 부합되는 소견입니다라고 이제 설명하게 됐죠. 저렇게 보건감정서에 의인성 절창이라고 써 있는데 맞추다 보니까 옆구리 공격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재심 청구 성공했나요? 2015년 6월 광주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항고해요. 이건 부당하다. 재심 받아주면 안 된다. 이때가 이제 공소시효를 딱 49일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원위법이 통과가 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2000년 8월 1일 이전 거만 공소시효 따지고 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건이 8월 10일 날 일어났거든요. 경찰은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을 데리고 여관으로 들어간 건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물론 경찰은 최근을 재우기 위해 들어갔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반장님? 홀가분하더라고요. 고생했던 최군을 법원 밖으로 나오면서 손을 잡고 이제 다 잊어버려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줬죠. 최군이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 한 사람의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장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변화시켰다. 개인적으로 제가 형사로서 또라이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서 제일 기쁩니다. 범인 잡는 일에 미쳐서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